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감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정남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네. 코스피 2,500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짝짝짝 박수를 쳐도 될지 분위기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 방송을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에 하고 수요일, 네. 금요일에는 이제 오전 7시 40분에 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없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은 11월 옵션 만기일의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시장이 미묘하게 삼성전자가 오를 때 다른 대형주들이 좀 밀렸고 삼성전자가 쉴 때 그 밖에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과거와 뭐가 다르냐면 네. 과거는 시속 게임으로 떨어지는 게임이었어요.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게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가 오르고 버텨내는 동안 다른 것이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옵션 만기일 전으로 바뀐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장 분위기에서 오늘 반도체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2차 전지도 좋았던 대한민국 시장 맞나 싶은 미국보다도 좋고 일본, 중국보다도 좋은 우리 시장이 맞나 참 어떤 이제는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국 시장의 투심에서 역으로 이런 시장 타임 사실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건 뭐 아직까지 의미 있는 선은 2,600으로 보고 있습니다. 2,600을 어떤 모양으로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모든 투심이 절벽에 다다른 상황에서 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기대는 없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바뀌는 건 체크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져보면서 시장에 만연하게 깔려있는 두 가지 과잉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이어갈까요? 예.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기업의 구조부터 내부 사정까지 일반인 사람들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일반인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삼성 망한다며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면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닥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어떤 한 업에 대해서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다면 거의 고점일 확률이 90%가 넘는 그것을 반대로 삼성전자가 왜 오를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을 바닥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젠슨항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HBM 승인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리바이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 지금은 호재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는 납품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를 기반에 깐다 하더라도 HBM에 대해서 TSMC나 SK하이닉스가 견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너무 과잉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와 그 레드웨이브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조정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기회가 없느냐. 과잉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을 과잉으로 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선 악재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도 과잉 강세를 떼우고 보편적 관세 정책을 해가지고 무조건 관세로서 무역 수지로서 흑자를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도 안 좋아요. 이제 한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을 때 트럼프는 내가 관세 싸움을 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춰줘야 돼. 그래서 파월 연준은 엄청 싸우거든요.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때. 근데 파월 난 끄떡도 안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가 실제로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렸을 때 첫 번째 시그널이 애플 실적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
관세 싸움이 미국에도 피해를 오는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연준이 스탠스를 바꿔버려야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즉 관세 싸움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싸움을 하려면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트럼프가 원하는 진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왜 빠졌는지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율이지 않습니까? 제일 불편했었던 이유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저에 깔려야 될 최강의 무기는 달러 약세입니다. 중국도 거기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 정책을 지금 계속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경기부양책이라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가는 무작위적인 관세 정책 싸움은 미국도 피해가 있다는 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저에 깔린 것은 달러 약세가 기반으로 된 무역 관세 싸움이어야 될 텐데,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이 달러 강세의 최대 피해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도 너무 과잉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 증시도 해볼 만한데 라는 뷰로 바라볼 수 있는 판이 서서히 우리의 투심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트럼프 포비아와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성을 토대로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기회는 있는 시장. 그럼 그 기회에 맞춰서 우리는 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요. 최근에 눈에 들어오는 쪽이 있어요. 귀가 자꾸 열리는 쪽이 있습니다. 팔랑팔랑 열리는 쪽이 있습니다. 차장님. AI 소프트웨어 어떠니요? 그렇죠.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상방 추세 만들어가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포트폴리오에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해 놓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유혹을 받거든요. 네,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포트 깔려 있어야 된다고 이미 깔려 생각합니다. 있어야죠. 예. 지금까지는 실적 장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 실적이 너의 주가를 증명할 수 있어? 영업이익률 75%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안 나왔다고 하니 실적 장세는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그런데 주가가 안 빠져요. 네. 안 빠지죠. 이제부터는 버블 장세를 향해서 갈 텐데 텀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버블 장세의 텀이 길게 보시는 분은 4년 보시고 짧게 보시는 분은 내년 하반기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 지금 강세론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관론자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비관론자의 논법을 지금 갖다 적용시키면 지금 장 왜 안 빠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미 빠졌어야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버블론을 향해서 갈 텐데, 과거에도 증시가 이런 랠리로 갈 때 첫 번째는 하드웨어 같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같거든요. 지금 미국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분석하는 회사, 테슬라도 전기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로 그렇죠. 움직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봇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보면 팔란티어, 테슬라, 세일즈포스라든가 서비스나우, 이거 말고도 종목들이 즐비한데 네. 주가가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반도체보단 이쪽이 소프트웨어. 확실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나의 섹터가 어떠한 산업의 성장성이 투영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블 장세로 갈 때, 과거에도 늘 이랬었습니다. 실적 장세, 그다음 버블 장세일 때 이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의 주가의 정당성, 너의 성장성이 진짜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네가 전기차를 진짜 잘 팔려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데를 증명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미래의 성장 밸류를 땡겨오는 버블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소형주는 조금 관련된 종목들은 좀 소형주로 테마화되어 네. 있지만 대형주 단에서 본다면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더존 비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소형주 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SP 소프트, 솔트룩스,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이것과 관련된 종목, 여러분이 보시는 HTS에서 종목 섹터군을 보시면 즐비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종목들 섹터 내에서는 저는 이 섹터를 내 타격점이 오면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
때를 잘 노려서 추가 업사이드를 노리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로서 AI 소프트웨어 잘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답안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추세를 같이 살피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로 굉장히 많이 들렸었던 쪽 STO입니다. 일단 여러분 28일에 법제화 간담회가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쟁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STO가 가는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자리, 앞으로의 연속 어떨까요?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금 그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테마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처럼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이 산업 자체가 뭐냐면 다들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나리자 그림을 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수천억이 없잖아요. 돈이 천억이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을 토큰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토큰으로 사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등기를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 화폐 자체의 어떤 암호 체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소유임을. 예.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의 핵심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을 사면 내가 등기를 시켜야 될 것이 되는데 이 STO 토큰이라든가 암호화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 자체를 통해서 나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정식 금융 토큰 발행을 하겠다는 것이 STO인데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나리자가 그들만의 리그인 세상에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기회의 확산으로서 해석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쉽게 경매 물건이지만 부동산에도 투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토큰 발행으로 한다면 나도 강남에 있는 빌딩에 대해서 나의 투자 비율의 만큼의 수익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간담회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9월 달에 있었던 간담회 토론에서 여야의 분쟁 사안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거의 다 한 90% 정도는 거의 다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로 지금 추론이 되고 있지만 뭐 이것이 이제 법제화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큰 난관은 없어 보인다라는 점과 이것이 이 시장에 불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거기에 지금 딱 타이밍 좋게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정황적 상황들이 다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은 핑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술품이라고 했으니까 옥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겠죠. 땡땡 K 옥션, 서울 옥션,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과거에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는 점. 신규 종목 중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B2B, B2C형 STO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저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테마라고 봅니다. 이쪽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비트코인만 오르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지금 리플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알트코인까지. 그렇죠. 이제는 시야가 확산되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티사이언티픽, 위지트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가상자산에 있어서까지 추가 움직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재건주가 사실상 테마처럼 느껴졌는데 시세만 보면 뭐 주도 섹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더 즐길 자리가 있는 건지 무서워해야 하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무서워하다니요?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도 많아 보입니다. 네, 이쪽 섹터는 종목을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상한가 치고 올라간 정도만 보지 마시고 이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에서 매집의 모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질비하다라는 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과거에 방산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1월이 돼서 취임이 되는 순간 방산주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방산주가 떨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종전하고 싶은데 전쟁이 끝나고 싶은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전쟁 쉽게 안 끝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이 길어졌던 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요구사항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카드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당선인은 예. 아직 아무 말도 안 할 거잖아요. 네. 1월에 취임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은 넘겨줬고 기한은 살아있으니 이 테마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살아있는 살아있다. 테마가 될 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뭐 범해안건이라든가 난강토건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가 그 다음에 일성건설 왜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했는데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가요. 예. 타이밍이 있으면 자기 타이밍에 또박또박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건설주들은 그 얘기가 나오면 남북 경협도 이루어질 것이고 재건이 들어가면 통신 인프라도 깔려야 될 것이고 건설 기계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거기에 일부 원전과 관련돼서 네. 원전 해체라든가 원자력 발전하는 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까지 원전은 또 남북 경협하고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까지 시야를 넓혀서 지금 올라서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고 판단해 봅니다. 오, 좋습니다. 취임 전까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살아있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